사실 이 두 개의 그 주제는 사실 처음 받았을 때는 상당히 전혀 이렇게 딴 세상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 두 개가 왜 같은 주제로 나올까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공통성이라는 걸 찾았던 것이 이제 글로벌 환경 변화, 즉 각국이 지금 글로벌 위기 벌써 거의 10년 돼 가는데요. 글로벌 위기 이후에 지금 각 국내적 산업이 어떻게 하면은 그 돌파구를 찾을까, 그것이 환율 부분과 기술 부분이란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러한 지금 주제로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저는 그 특허 쪽이라는 그 지금 지적재산권 부분은 제가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서 이 페이퍼를 본 느낌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아마 이런 그 패밀리 특허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아마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거의 일반화되는 용어로도 좀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각 국제 글로벌리한 어떤 통일성이라는 개념에서 저는 패밀리 특허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시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시차에서의 그 신고 기준을 어떻게 맞춰갈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패밀리 특허의 문제였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통계값이라던가 그 변화 추이들은 상당하게 지금 유익하게 전 느껴졌습니다. 근데 단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메인으로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적재산권 특허라고 했을 때 사실 특허는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와 그 원천에서 나오게 되는 파생적인 그 자사라고 그러죠. 그런 특허라는 이 둘로 분리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특허가 하나의 동일한 그 등록 신안을 똑같은 어떤 특허 신청을 할지언정 그 특허의 중요성은 사실 기술적인 격차나 여러 가지 격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숫자적인 기준에서만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의 연구적 시간 문제와 사실 그거 외에 그것을 누군가가 지금 누군가 아주 참신한 특허, 아주 그냥 원천 특허라고 할 만한 아주 좋은 특허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 특허를 이용한 어떤 파생적인 여러 가지 특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시간에는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간단하고 매우 다양하게 그다음 매우 많이 이제 가능할 텐데, 이러한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기준으로 그 아까도 많이 지금 보여주셨습니다만 어떤 산업 정책에서의 그 숫자적 추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이 산업의 혁신성 아니면 각 기업들마다의 그 기술 발전성을 말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사실 저는 일종의 질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아까 아마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문제가 발생했었지 않습니까? 하나의 숫자적인 문제와 기술 집약도에 그러니까 그 기술서에 있어서 좀 이게 퍼지는 문제, 퍼지는 문제도 사실 한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이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선진국 아니면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는 정도로 각 분야별로 이제는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씩의 어떤 기술적인 독점화 아니면 기술적인 특화가 발생되면서 집중도는 이제 분산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숫자적인 입장도 역시 감소될 수 있는 입장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나중에 만약에 논문으로서 완성이 되신다면은 좀 이러한 어떤 그냥 특허의 어떤 숫자만 가지고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을 좀 떠나서 약간의 그 질적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진짜 지금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이제 저도 지금 환율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사실 여기 와서 이제 발표드리기 준비할 때까지는 사실 강동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벌써 다 말씀을 해주신 동에 이제 저는 이걸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BHC법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마 우리나라는 저번 주부터 상당히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괜히 전전긍긍해 왔었고 그것이 만약에 이번에 지정되면 어떡할까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정책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갖고 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강동수 박사님의 토론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왜 우리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건 충분하게 전 설명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저는 좀 봐서 미국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왜 이러한 법률까지 만들어 가면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스위스, 대만 등에 대한 국가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법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취지를 전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환율을 이 국가들이 환율이라는 것을 조작 내지는 조정, 미세 조정이든 뭐 조정을 해서 이들 국가들이 흑자가 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거꾸로 현재 미국의 지속적인 적자가 만들어지고 이들은 지속적으로 흑자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이유가 바로 환율 조작이다라는 식의 저는 즉 역진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아마 환율에 보면 가장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균형이라는 말씀을 많이 취하시고 뭐 하셨는데 사실 한 국가 양자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대1 관계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무역을 하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혼자만 지금 흑자고 난 계속적으로 적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그건 뭔가가 있다. 서로 가격 조정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왜 있느냐?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 뭐 기술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그 국가의 사정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 케어겠죠. 단지 중요한 거는 너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흑자를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가서 계속적으로 지금 무역 수지를 지금 외환 보유고를 계속적으로 쌓아간. 하다못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수출 증가세는 이들 국가들 모두 다 꺾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 증가세는 상당 부분 꺾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형 흑자라고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계속 흑자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뭐든지 환율이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이든지 뭐든지 해서 우리와 균형을 맞추려는 지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저는 그들의 통상 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지금 미국은 향후 금리 인상을 하려는 데 있어서의 그 두 개의 커다란 걸림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의 걸림돌은 물론 자기네들이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주변 미국을 외에 다른 모든 국가들의 경제의 그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이 다시 미국의 어려움으로써 될 것이다라는 불확실성. 또 하나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자국의 달러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의 수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무역 수지에 있어서의 그 적자폭이라던가 그 갭은 더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걱정. 그렇다면은 주로 이제 중심적으로 삼게 된 미국에서의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후자적인 부분에서의 많은 부분의 그 축소 내지는 균형으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찾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고 그런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내세우는 법이 바로 이 BHC 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HC 법이 자꾸 국제기구와 자꾸 엮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라면은 이제 미국 국내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그 무역 보복의 문제, 정당성의 문제, 사실은 그 전에 사실 미리 그 전에 그 슈퍼 301조라는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정하게 지금 활용하기에 대한 부담 같은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협상에 있어서 미국을 어떻게 이런 현재 상황을 우리의 형편만을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입장만으로서 고려해서 그들에게 이게 알리고자 하는 것의 노력 외에 미국이 갖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그러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커버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생각한다면 사실 미국이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중국에 대한 그 강력한 견제에서의 견제적인 어떤 방안에서 우리나라나 일본들이 지금 엮여나가는 것이라고 사실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강동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발표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법이 생겼다는 존재 자체입니다. 그것이 BHC 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해당 그 목록에 리스트에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라기보다는 너희들은 항상 올라갈 수 있어라는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이런 법이 완성이 돼서 우리는 어떤 국가든지 상대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건 좀 국제적인 입장에서 어떤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우리나라는 벌써 뜨거 하면서 그냥 벌써 평가 절상이 그냥 확 돼버렸던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환율의 그 안정성이라는 부분은 과연 아직도 저는 그래서 좀 조금은 우려스럽게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제대로 되고 시장에 맞춰서 있었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이렇게 벌써 일주일도 아니라 4, 5일 새에 4, 5%의 그냥 평가절상, 평가절하가 막 생겨버리는, 그러고서 그것에 대한 그 기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좀 더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의 좀 발전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아까 뭐 너무 투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 모든 게 다 지금 행정의 모든 건 불투명할지언정 시장성 관련해서 좀 투명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